시간에는 19주 논술 네 번째 시간으로 5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글을 읽고 문단을 요약하시오. 문단별 중심 내용을 적으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1문단을 볼게요. 자, 20세기 뉴욕에 대해서 다루고 있네요. 18세기 뉴욕은 교역의 중심지로 영국으로부터 많은 상품을 수입하고 식민지의 상품이 다시 영국으로 수출되는 중요한 항구였다. 어디가요? 뉴욕이요. 그러다가 독립혁명이 일어나 독립을 쟁취한 미국인들은 산업화를 본격화하여 본격화하여 뉴욕 등지를 중심으로 철도와 운하를 건설했다. 그래서 철도와 운하를 중심으로 수출입 항구가 된 뉴욕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수출입을 담당했던 항구 뉴욕에 철도와 운하가 건설됨이라고 1문단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2문단 봅시다. 1830년대 전후로는 많은 이민자가 미국으로 몰려들었어요. 이민자가 몰려들기 시작한 1830년대. 이들은 북부의 공장지대에 정착해 살며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했다. 노동력이 부족했던 미국에 이민자들이 유입되자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이민자 중에는 영국의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기술자들도 있어 그들에 의해 미국 최초의 면방적 공장이 세워졌고 미국의 산업화는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 1860년대에는 남북전쟁에서 승리한 북부를 중심으로 산업이 더욱 크게 발달했다. 그 중심에는 뉴욕이 있었다. 자, 계속해서 미국의 뉴욕이 이제 발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뉴욕은 1830년대 이민자가 유입되면서 노동력을 제공하여 산업화가 일어났다. 그렇죠? 3문단 볼까요? 거대한 항구 도시인 뉴욕의 환경은 매우 지저분했고 재산과 인종을 기준으로 한 차별이 존재했다. 그러나 꿈을 실현하려는 이민자들의 유입은 계속되었다. 자유롭고 열린 분위기로 인해서 사회적 유동성이 커지자 뉴욕은 계속 발전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경제적으로는 미국 교역의 40% 이상의 물량을 감당하는 항구 도시이자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또 예술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뉴욕은 차별이 존재했으나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예술의 중심지로 발전하였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다음 3문단. 세계 도시인 뉴욕은 다국적 다인종 사회가 되었고 동시에 세계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도시였다. 뉴욕 상업 거래소를 통해 브라질에서 커피 원두를 생산한 농민이 원두 가격을 얼마 받게 될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어떤 영화가 상영될지, 베네수엘라의 물값이 얼마일지, 뉴멕시코 광산 도시 아이들이 학교를 갖게 될 것인지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정치 도시도 되는 거고 산업의 도시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문단은 뉴욕은 세계의 경제, 정치, 산업 등의 중심지가 되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52번 볼까요? 윗글을 읽고 국제관계의 역사를 이해하여 국제 갈등 해소의 방안에 대한 나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그러니까 국제 갈등이 무엇인지, 국제 갈등 왜 발생하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 것인지를 논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국제 갈등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십자군 전쟁은 11세기에서 13세기에 일어난 유럽 전역의 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살펴볼게요. 17세기에 들어 안정을 되찾은 유럽인들은 11세기에 들어서 안정을 되찾은 유럽인들은 밖으로 힘을 펼치기 시작했다. 독일인들은 엘베강을 넘어 슬라브 땅에 식민 활동을 벌였고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크리스트교 국가들이 이슬람 세력과 싸우며 국토 재정복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서유럽을 말하죠. 와 봉건 제후 이탈리아 상인들도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 성지 회복과 밖으로의 팽창을 꾀하였다. 십자군 전쟁은 셀주크 티르크라는 이민족입니다. 가 예루살렘을 점령하자 예루살렘은 예수가 태어난 것으로 이 크리스트교와 이 카톨릭교나 혹은 정교회 모두 기독교 모두에게 그죠 성지인 거죠. 그런데 셀주크 티르크가 점령했어요. 그러자 동로마에서 먼저 위기를 느낍니다. 위기를 느낀 비잔티움 황제, 동로마 황제죠. 황제가 로마 교황, 여기서 로마 교황은 서로마 교황을 말해요. 교황 우르바누스 2세에게 구원을 요청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에 호응하여 교황이 성전을 호소하자 국왕을 비롯한 많은 제후는 뭐예요? 땅의 주인, 기사, 땅을 지켜주는 사람, 상인, 농민은 일하는 사람, 이 원정길에 나섰다. 어디에 원정길을 나선 거예요? 예루살렘 원정길에 나선 거죠. 약 200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원정으로 한때 성지를 회복하기도 했어요. 예루살렘을. 누가요? 이 로마 제국들이. 그런데 실패하였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기독교 카톨릭 성지를 셀주크 투르크라는 북방 민족 이민족이거든요. 이 이민족이 점령하자 동로마 제국이 먼저 제안해서 서로마 황제가 손을 잡고 이 성지를 되찾으려고 원정을 떠났어. 그런데 한때는 되찾은 적도 있었으나 끝내는 실패하였다.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다음과 같은 연설문을 통해서 이게 서로마 황제예요. 자, 십자군 전쟁의 시작을 선포한다. 동방의 크리스트교 국가가 구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니까 동로마죠. 성지의 형제들을 구하라. 서유럽의 크리스트 교인들이에요. 서유럽은 자국의 나라들이죠. 주의가 높건 낮건 재산이 많건 적건 동방의 크리스트 교회의 구원에 힘쓰라. 신의 정의를 위하여 싸우다 쓰러지는 자는 그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사람들이 너무 몰려있기 때문에 빈궁해졌다. 예수의 성묘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겠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예루살렘. 은 신이 그대들에게 내린 토지다. 이것을 이교도 무리로부터 해방시켜 우리들의 것으로 만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루살렘 탈환 정복에 혹은 원정에 나선 거죠. 자, 그러면서 많은 문화들이 파괴되었다고 해요. 아메리카 문명과 그 파괴자들 여기서 볼게요. 자, 13세기경 멕시코 지방에는 멕시코니까 이제 아메리카죠.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중간에 있는 곳이 멕시코. 멕시코 지방에는 마야 문명을 계승한 아스텍 문명이 일어나 15세기에 절정을 이뤘다. 아스텍 사회는 근본적으로 농업 사회였지만 도시도 발달하여 수도 테노치틀란의 인구는 1500년경에 10만 명을 넘었다. 아스텍인들은 수도에 돌로 쌓은 거대한 신전과 피라미드를 세우고 금운동을 이용하여 정교한 세공품을 만들어 팔았다. 또 교육과 종교를 중시하고 사자와 전사들을 중시했다. 페루와 칠레 지방에서는 잉카 문명이 발달했다. 잉카 문명, 여기는 아스텍 문명. 자, 16세기 잉카인들은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고 잘 정비된 도로망을 갖추었다. 사회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으며 국가가 소유한 토지의 계단식 농업법을 이용하여 옥수수 등을 길렀다. 콜럼버스의 탐험 이후 아스텍 제국은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네요. 코르테스에 의해 잉카 제국은 피사르에 의해 각각 정복되어 철저하게 파괴되었다. 정복 후 에스파냐인들은 중남미에 광대한 식민지를 건설했다. 자, 원주민 인디오들은 광산이나 대농장에서 정복자들에 의해 혹사당하고 그 수가 크게 줄었다. 인디오의 강제 노동으로 채굴된 금과 은은 에스파냐를 부유하게 만들었고
유럽의 여러 나라에도 영향을 주어 가격혁명과 상업혁명을 일으켰다. 멕시코산 은은 필리핀을 거쳐 중국의 비단과 교환되기도 하였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 문단은 여기 아메리카의 아스텍 문명이나 잉카 문명이 콜럼버스의 대탐험 이후 많은 유럽인들에 의해서 정복되었고 그로 인해 이 원주민들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금과 은이 채굴되고 그 금과 은은 이 원주민들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정복자 에스파냐인들에게 들어갔다. 이로 인해서 가격혁명과 상업혁명이 또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십자군 전쟁에서는 이 국가 간의 이기심, 서유럽과 동유럽 이런 이기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마지막 냉전 체제의 전개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그럼 냉전 체제는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을 우리는 냉전 체제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국가 미국, 공산주의로 대표되는 국가 소련. 이때 당시에 2차 세계대전 언제 일어났어요? 1939년에서 45년까지 이어졌죠. 우리는 이때 식민지였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미국,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소련이 가장 세계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국제관계에서 힘은 뭘 말해요? 무기, 그 다음에 경제력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서로가 이 미국은 민주주의 진영으로 더 많은 나라를 끌어들이기 위해 또 소련은 공산주의 진영으로 더 많은 나라를 포섭하기 위해서 대립을 이루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냉전 체제라고 합니다. 자, 내용 한번 봅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세계는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아니고 사회주의네요. 미안해요.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세계로 나눠졌다. 동유럽의 공산화 누가 시켰겠어요? 소련이. 그죠? 미국의 트루먼 독트린 발표 이후 미국의 민주주의죠. 두 세계는 긴장과 대립 상태인 이른바 냉전 체제로 돌입하였다. 미국이 전후 유럽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마셜 계획을 발표하자 소련은 이에 대항하여 코민포럼 공산당 정보국을 조직하였다. 미국의 북대서양 조약기구로 서유럽 국가들과 상호 군사, 원조와 집단 방어 체제를 갖추자 소련은 동유럽 국가들과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만들어서 서로의 이익을 지키려고 애쓰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마셜 계획도 경제 부흥체기구, 북대서양 조약기구도 경제기구, 바르샤바 조약기구도 경제기구. 냉전 체제가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예요. 자, 그럼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논제가 국제관계의 역사를 이해해서 국제 갈등의 해소 방안에 대해서 논술을 하래요. 자, 우리가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당연히 뻔합니다. 뭐가 있어요? 갈등을 어떻게 조절합니까? 이해. 무슨 이해? 공존. 그러니까 양 방향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이해하고 어떻게 돼요? 협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유는 뭐예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협의, 조약기구를 내놨어요. 국제연맹이라는 조약기구를 내놨잖아요. 그런데 이 국제연맹에서 협의한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다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결과 UN이라는 국제기구를 창설해서 이 국제연맹에서 지켜지지
못했던 것을 더 강력한 조항으로 규제했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먼저 일으킨 나라는 아주 막대한 배상금을 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를 창설해서 그와 같은 불행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우리는 어떻게 갈등을 해소할 수 있어요? 자, 국제사회는 서로 공존해야 한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협의하고 국제기구를 창설함으로써 세계가 공존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겠죠. 따라서 위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역사적 사실을 먼저 거론한 후에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써봅시다. 자, 그럼 한번 써볼까요? 윗글을 읽고 국제관계의 역사를 이해하여 국제갈등의 해소 방안을 논술하시오에 대한 답이에요. 자, 그러면 윗글을 근거로 들어야 되겠죠? 자, 윗글에서는 지문에서는 국제관계 분쟁, 국제관계에서는 힘 있는 자, 즉 강대국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제가 아까 협의를 통한 국제기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국제관계에서 갈등을 빚은 사례를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써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국제관계는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십자군 전쟁은 셀주크 투르크에 대한 유럽의 성지 탈환이란 명목과 세력 팽창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200년간 전쟁이 지속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한편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탐험한 이후 서구 열강은 발달된 무기를 바탕으로 인디오를 식민지화하였고 인디오들의 고유 문화 파괴는 물론 혹사당하고 죽임을 당했다. 여기에 인디오들은 이 빠졌네요. 인디오들은 또한 2차 세계대전 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전 체제는 국제사회의 동향을 바꾸었다. 이와 같은 역사를 바탕으로 국제 갈등을 해결할 방안은 협약을 통한 국제기구 마련과 이행이라 할 수 있다. 과거 1차 대전 이후 전쟁 방지를 위해 국제연맹이 창설되었고 이를 어기고 다시 2차 대전이 발발하자 더 강력한 조항을 첨부한 국제연합이 마련되었다. 지금까지 국제연합기구는 국제기구로서 제 기능을 하고 있다. 물론 제재 없는 평화유지가 이상적이지만 안정된 질서 유지를 위한 제재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5번째 파일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